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엔 오산과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신도시와 구리의 한강 조망 좋은 곳에 특화 단지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닥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강변북로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 인근의 다산 신도시, 왕숙지구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293만 제곱미터에 18,500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조망 특화주거단지, 신성장 혁신기업 전용공간, 수변여가, 레저 공간을 조성하여 화성과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인 오산 세교 3지구에도 3만 1,000가구의 배후 신도시가 조성되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테크노밸리와 붙어있는 용인 이동지구에도 16,000가구가 들어서는 등 수도권에만 모두 6만 5,500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증가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 2지구와 제주 화북 2지구에 14,500가구가 들어섭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합쳐 모두 5곳에 8만 호가 공급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자 공급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을 1년 이상 앞당기고 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해 2027년 상반기 사전 청약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4년 후, 5년 후에 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해서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하지만 기존 3기 신도시도 진행이 더딘 데다 당장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인 상황.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돼도 실제 조성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본격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해 공식 추진에 나설 거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UCT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았습니다. 비공개 면담 후에 두 사람은 김포시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는 5년, 6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도 밝혔습니다. 서울로 편입되면 인접도시의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데 대해선 편입 이후 한동안 자치시의 권한을 유지해 주자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도 일정 기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려 사항들은 유예하겠다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메가서울 계획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이 낯설어서 그런 것이라며 점차 여론이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설명이 된다면 저는 찬성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UCT 특위는 일찌감치 서울 편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백경현 구리시장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UCT 특위는 내일은 김기현 당대표와 만난 뒤 조만간 특별법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깊이 가라앉아 있는 부동산 경기 탓인지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박철영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즐비한 고양시 일산 서구 구씨가지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용적률 등 제한 때문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만 몇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단지들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까지 지정을 했고 수업도 당연히 결정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재건축 이슈가 좀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조금 파가 갈리는 분위기긴 하죠. 다만 이런 기대감이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산과 분당 모두 다른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세도 좀 조용하고 이것 때문에 금방 어떻게 일어나거나 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와야지 막 분위기 타는데 투자자들이 오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들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까지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 건축비 부담이 크게 올라간 데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이상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빨리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초과이익 환수를 당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한번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릴 확률이 있죠. 게다가 모든 단지가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250%가 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재건축 수익성이 없지요. 여기에 수도권과 특정 지역의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동안 처리를 미루던 부동산 개발 관련 법안 처리에 갑자기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의구심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당초 제기됐던 우려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까지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준공 시기가 30년을 초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정비를 특별법으로 발의했습니다.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51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겨냥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안전진단 면제 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 이슈를 선점당한 야당이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꺼내들었는데 대통령실까지 호응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 대신 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오는 22일과 29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다음은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당초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주연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고 총선을 앞둔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인사교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최근 있었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발언 이후 한 달도 안 돼 금융당국은 주식 공매도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는 명분일 뿐 총선용 득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그 근거로 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이 지목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금융위원장으론 당초 차기 경제수석으로 거론됐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력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혀왔습니다. 교체 시기는 202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인 12월 중순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며 경제라인 연쇄 이동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 후임으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지난해 3월 북한이 오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날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김 후보자는 오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관 시절에는 부하들을 동원해 관사 안에 개인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5일 오전 8시 50분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 목적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근무하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이날 오후 태릉에 있는 군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됐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 김 후보자는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또 1함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까지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무원과 병사들을 동원해 관사에 개인 연습장을 만들었고 관련해 상부의 감찰까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민정과 감사관한테 전화 등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감찰 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찰 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는 친 적이 없고 관사의 골프 연습장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딸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추가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총 1인당 300만 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한 날 업무 시간에도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부적격이라며 청문회를 중단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 거래까지 잇따라 터져나오는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들은 정작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에선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청문위원들은 쉽게 찾아낸 문제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왜 놓쳤던 건지, 검증의 잣대가 허술하고 편향적이란 지적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중학생이던 딸의 집단 폭행을 아버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 사과 처분까지 받았지만 법무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같은 논란에 휘말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그날에도 작전 요원이 아니라며 골프를 치고 근무 중 주식을 사고 팔았던 군인. 공교롭게도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식 거래를 확인하던 국방부 장관과 겹칩니다. 그걸 보태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장관의 인사검증도 물론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단지 자연인 신분으로 집회에서 한 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50만 장병을 이끌어야 하는 안보의 수장들. 북한의 위협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은 이번에도 자질 논란에 묻혔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관이 우선이라지만 잣대가 너무 허술하고 이념적으로 쏠린 건 아닌지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른 언행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합참의장 역시 현행법상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양주에서 장애가 있는 7, 80대 자매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지만 요양보호사의 방문이나 점검 등을 여러 차례 거부해왔다고 하는데요.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70대 동생은 끝내 숨졌고 시각장애인인 80대 언니는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이곳에 사는 노인자매와 사흘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7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거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80대 시각장애인 언니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연락이 안 돼갖고 문개방해달라고 쓰러진 상태도 있으셔갖고 병원 두 분 다 이송해드렸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이들은 5년 전까지 인근 요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뒤엔 집을 나서지 않은 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이 이제 뭐 바퀴벌레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밖에 가는 와야지만 봤어. 특히 숨진 동생은 2017년 이후 장애 진단마저 거부해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도 박탈됐지만 요양시설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복지사의 권유에는 고개를 가로젓기 일쑤였습니다. 요양원에 가시거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동생이 거부를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거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동생이 먼저 숨지자 앞을 보지 못하는 언니 역시 끼니를 챙기지 못해 탈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분리하거나 거주를 옮기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네. 법적인 사각대고. 지난 3월에도 보호사의 방문을 거부하던 뇌병변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고독사로 관련 대책이 쏟아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복지 서비스를 거부해 생기는 빈틈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8년 전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경찰은 환자가 결핵에 걸리자 전염을 막으려고 고의로 약물을 넣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형 요양병원. 이 병원 원장인 45살 이모 씨가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나오셨어요. 내용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환자 2명에게 위험 약물을 주입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병원 행정부장과 공모해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활용되는 염화 칼륨을 투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행정부장은 주사기에 담긴 염화 칼륨 20ml를 병원장에게 건넸다면서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염성이 강한 결핵이 환자들 사이에 퍼질 것을 우려해 약물을 주입했다고 보고 이 씨와 행정부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씨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약 12시간에 걸쳐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살핀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8년이 지나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범죄 행위의 직접 증거 역시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고령의 지병도 있어 사망 이후 부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역시 사실상 내부자들의 제보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씨 측은 결핵 치료 도중 숨진 것이지 염화칼륨을 고의로 주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다소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확보한 간접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청년 수십 명에게 몇 달치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을 해버린 한 공유주방업체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30명 중에 무려 25명이 사업주를 형사 고소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유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한 건지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달형 공유주방업체인 키친엑스. 7명이 떼인 월급만 1억 1,200만 원, 전체 체불 금액은 수억 원이 넘습니다. 급기야 회사 대표는 나라에서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먼저 받으라. 그 뒤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나라 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200만 원이 떼인 진정훈 씨는 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지만 1,200만 원 아직 받을 돈이 남았습니다. 7천만 원을 떼인 임원도 2,500만 원이 체불된 직원도 나랏돈 1,000만 원만 받고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민원 인사에 따라서 사건은 행정 종결된 건들이고요. 사건 종결 요청을 했다고요? 피해자분들이? 예. 정말 피해자들 요청으로 사건이 종결된 걸까? 형사고소를 취하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소를 취하해라라고 말을 하셔서 근로감독관이 고소 취하서에 쓸 문구까지 직접 불러줬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형사처벌로 사업주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처벌을 원하면서 동시에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동시에 할 수 없냐고 여쭤봤더니 그러면은 무기한으로 이게 언제 돈이 들어오고 할지 모르는 거다. 결국 사업주를 고소했던 30명 가운데 25명이 형사처벌을 포기했습니다. 형사처벌 원치 않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원했는데 제가 한번 되물어봤어요. 근로감독관님께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고 하셔서. 관할 노동청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감독 경력 있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고용노동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는 진대감이죠.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MBC가 연락처를 입수한 피해자 14명은 모두 같은 말을 듣고 취하서를 냈다고 합니다. 전 원래 법이 그런 줄 알았어요. 대지급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같은 소리를 들었어가지고 그냥 그게 법이구나.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에는 노동부의 강제 수사가 필수입니다. 잠적한 사업주를 찾아내 소환하고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유령법인은 또 없는지 조사할 게 많습니다.
악의적 체불 사업수는 구속 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 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구속수사, 체포영장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돼지급금을 나라에서 주는 거지 그 대표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를 취하하는 거는 그 대표한테 유리한 조건인데 그걸 나라에서 저한테 요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고용노동부가 키친엑스를 대신해 지급한 체불임금은 2억 1,500만 원. 사업주에게 다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청년들 월급에 이어 이제 나랏돈까지 떼일 처지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죠. 살인을 저지른 30대 주차관리원이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반면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모텔 주인은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압수수색을 토대로 이들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원 김모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근 모텔 주인 40대 조모 씨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대부분 증거 자료가 확보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살해 공모 혐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어느 때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거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던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살인을 시켰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이 일한 모텔의 주인인 조 씨가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다며 범행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한테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성형하면서 형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조 씨는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로 돌아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또 조 씨가 영등포 재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는 안 좋다. 사업자한테 이쪽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땅이 넓으니까 이분 참으면 쉽죠.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 시험이고 또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으로 많이 어수선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오늘 있었던 예비 소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고3 학생들에게 후배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수 없다는 재치 있는 문구로 수능에 도전하는 선배들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입시에 매달렸던 그간의 시간을 노래로 달래봅니다. 북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후배들의 우렁찬 응원의 함성. 쏟아지는 환호 속에 선배들도 조금은 긴장을 풀어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후회 없이 그냥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만점을 받아야죠. 화이팅! 예일이, 예은이.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시를 마쳐야 하고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고사장에서 함께 시험을 치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천여 명 줄어든 50만 4천여 명. 하지만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수생, 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고 내일 각 영역별 시험이 끝날 때마다 출제 경향을 바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해온 가자지구 최대 규모 병원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미국이 힘을 실어준 직후였습니다. 하마스 측은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새벽 2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의 내부를 전격 급습했습니다. 알시파 병원 주변을 공격해 포위한 지 약 열흘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가자지구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의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 지휘 통제본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목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는 여전히 수천 명의 환자와 의료진, 피난민들이 있어 내부 진입을 감행할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작전 훈련을 받은 특수 병력을 투입해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만 콕 집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לפרק את היכולת הפיקודית שלו, את המחבלים שעומדים בראשו. יש עשרות מהבכירים שכבר נפגעים. 미국 백악관도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과 인질 숨기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스라엘 공격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입 공격을 감행한 지 약 8시간쯤 지나 열린 브리핑에서 진입 과정에 테러범들과 교전이 있었고 무기 등 하마스의 자산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인질들이 병원에 갇혀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네타냐후가 아무도 속지 않을 공개 연극을 하고 있다며 알시파는 민간 병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وصول دبابات الاحتلال إلى الشفاء ليس إنجازا فالشفاء مرفق مدني طبي. 또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지휘부가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미국 역시 대량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가자지구가 우기에 접어들면서 포구의 난민촌 텐트가 무너지고 전염병까지 번졌지만 도움의 손길은 뚝 끊겼습니다. 안전에 대한 믿음도 물품과 연료도 바닥난 상황. 유엔은 더 이상 구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난민촌 텐트가 밤새 쏟아진 폭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기가 찾아왔지만 피난민들은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줄 잠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위안은 식수가 동인한 상황에서 빗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طبعا يعني هذه المية خير من ربنا وفي ناس حاليا بتستخدم هذه المية للشرب بعد انقطاع من المية الحلوة والصالحة للشرب. 사실상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가자지구 내 학교 183곳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제공하던 음식과 식수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변인은 구호기구의 운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사실상의 구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생지옥 가자 북부를 떠나 남부로 발길을 돌리지만 수용시설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변기 하나를 160명이 쓰고 샤워기를 쓰려고 700명이 줄을 서기까지 합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해변으로 나와 바닷물로 몸을 씻고 옷가지를 세탁합니다. 설사병과 수두, 옴 같은 각종 질병이 창궐하지만 의약품도 의료진도 없습니다. We're very concerned. We've already got outbreaks of diarrheal diseases. We've already got recorded well over 30,000 cases when we would normally expect 2,000 cases in the same period. 유엔 시설에 대피한 뒤 숨진 이들은 공식적으로 66명, 부상자도 550명을 넘습니다. 유엔의 구호품을 나를 트럭들도 연료가 없어 멈춘 지 오래. 전쟁 후 처음으로 오늘 이집트를 통해 연료 트럭이 가자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폭격 때문에 수송 트럭들이 가자 안에서 안전하게 구호품을 운송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일 모처럼 만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별도의 회담이 성사된 건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왕정명 특파원. 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두 번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건 딱 1년 만이고 시 주석이 미국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때인 2017년 4월 이후 6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야자나무로 가득 찬 플로리다 개인 별장으로 시 주석을 초대했다면 이번에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나는 다분히 사무적인 만남이라는 게 지금의 싸늘한 미중 관계를 상징합니다. 자, 두 나라의 경쟁, 갈등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나서는 둘 사이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 첫 회담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관계 개선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네, 지금의 미중 관계는 한마디로 경쟁적 갈등 관계입니다. 정상회담은 갈등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절충 외교입니다. 그래서 당장 언급되는 게 미중 사이에 끊어진 군사 분야 대화 창구의 복원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의제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 의제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의 뒷배가 이란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가진 대이란 영향력을 활용해 확전을 자제시키라는 역할론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의제는 많지만 합의를 기대할 건 적습니다. 회담을 5시간 정도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흔히 보는 이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공동성명도 없습니다. 극적인 돌파구는 없을 거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양측 모두의 승리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커지면서 여야가 앞다퉈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당은 예산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R&D 예산 전면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예산 소위에서 총액을 8천억 원 늘리는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인건비 삭감엔 여야 모두 반대하지만 세부 항목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삭감은 대학원생에겐 당장의 연구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깎는 거라는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내년에 R&D 예산 삭감돼서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하면 제가 제 미래를 그리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소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 판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다. 내년도 R&D 부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3.9%, 3조 4천억 원이 깎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전체적으로 8천억 원을 더 늘리는 안을 예산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학생 인건비,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을 신설해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던 글로벌 R&D 관련 예산 1조 1천억여 원은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기초 연구 지원과 이공계 장학금 등으로 4,800억 원 증액을 제안한 여당도 젊은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사업비가 감축되고 연구개발 과제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박사를 졸업할 시점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TO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라는. 여야 모두 과학기술 인력의 인건비 삭감은 막아야 한다는 방향은 공감하고는 있지만 R&D 예산안 증액 세부 사항을 놓고 다음 주 예산 심의 내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석 달 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할 때만 해도 올해 매출 1,200억 원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로는 3분기까지 매출이 18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런 논란은 파두가 상장에 이용했던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반도체 설계 회사 파두. 기업 가치 1조 5천억 원으로 주목받으며 올해 상장 기업 중 대어로 꼽혔습니다. 오랜 기술 개발 시기는 끝났고 이미 양산 준비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상장할 때 올해 매출액을 1,200억 원으로 내다봤는데 이후 실적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모가 3만 1,000원에서 시작해 4만 7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 탓에 2만 원 아래로 절반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에 실적이 나쁠 걸 알면서도 파두 측이 상장 전 몸값을 뻥튀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두는 물론 상장 주간 증권사에 대한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고 금융당국도 뻥튀기 상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을 이제 파두와 그 주간증권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신고서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파두 논란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최소 재무 요건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파두도 이를 통해 상장했습니다. 지난 7월엔 금융당국이 기술평가 절차마저 간소화해 올해만 32개 회사가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문턱을 낮춰준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부실 상장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기술 특례로 상장된 기업 164곳 중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곳은 66%, 반토막도 안 되는 곳도 38%나 됐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유망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 보류를 하고 뭐 예비 심사 이후에 본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파두 측은 2, 3분기 실적이 나빴던 건 시장 침체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상장 당시엔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청소기부터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까지 독특한 디자인에 가격도 비싸서 가전업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다이슨인데요. 그런데 최근 다이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슨의 AS 정책 때문인데 공윤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년 전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50만 원 넘게 주고 산 김모 씨. 작동이 잘 안 돼 석 달 전 다이슨 고객센터에 수리를 문의했습니다. 센터에선 수리는 어렵고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리퍼 제품도 감감무소식. 그러다 갑자기 리퍼 제품도 구할 수 없다며 10만 원짜리 쿠폰을 줄 테니 제품을 새로 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이슨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주해가지고 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없대요. A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판매를 하시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어이가 없죠. 4년 전 다이슨의 또 다른 헤어 관련 제품인 에어랩을 70여만 원에 산 이혜리 씨도 고장 수리 문의에 처음엔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은 오지 않았고 언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하자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즌사항이 전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확답도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는 상태이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할인받아 새 걸 사라는 말을 듣고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뭐 한국 다이슨도 그렇고 영국 다이슨도 그렇고 비싼 물건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아먹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서비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진짜 호구로 아는구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은 864건으로 1년 전보다 67%가 급증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불만 건수를 넘어섰는데 대부분이 AS 불만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할 수 없고 리퍼 제품 교체도 안 돼 결국 동일 제품 재구매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다이슨의 이런 행태는 반윤리적이고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이슨은 리퍼 제품 수급이 완료돼 처리하고 있다며 AS 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앞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경찰이 이번에는 이 씨의 다리털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맡겼는데 감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최근 경찰은 이 씨의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판정 결과는 감정 불가. 정밀 검사를 위한 채 모양이 부족해 마약류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겁니다. 앞서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로 진행한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예정된 이 씨의 재소환 조사에서 추가로 채모를 채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권지용 씨도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권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톱과 발톱까지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명확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은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건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만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맞지만 진술이 나온 이상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데 불에 안 치기도 전에 외부에 알려진 거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중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납치를 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뒤이어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맞은 남성은 바로 쓰러지고 승합차 쪽으로 끌려갑니다. 행인과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남성들은 피해자의 가방과 소지품을 빼앗은 뒤 납치하려 했지만 남성이 버티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할 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경찰 있고 그러더라고요. 폭행에 가담한 중국인 8명은 제주 카지노에 도박하러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중국인과는 최근 제주 시내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국인 8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계획 범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한밤중에 경광봉을 흔들면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폭주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경기도까지 도주한 일당을 한 달 동안 뒤쫓아서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울산 도심의 한 도로. 오토바이 5대가 5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달립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경광등을 든 채 차로를 이리저리 옮깁니다. 제한 속도 60km 도로인데도 뒤따르던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폭주 오토바이들은 이곳 왕복 10차선 산업로를 포함해 울산 전역 약 24km를 질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붙잡았는데 4명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과 통신 수사를 벌여 일당 중 3명이 경기도 평택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 달간에 걸쳐 울산과 평택을 오가며 나머지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명은 10대와 20대 초반인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재밌어서 오토바이 폭주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우리 담당자가 직접 주거지에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평택경찰서와 연락이 된 상황에서 찾아가서 이제 피해자를 평택경찰서로 불러가지고. 경찰은 6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뉴욕 특파원 강나림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 프랑스에서 조사한 피해자만 33만 명. 미국에서 교회가 지불한 보상금 규모는 우리 돈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광범위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사제들의 성범죄가 오랫동안 이어진 건 피해자들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이어서 가해자들이 입막음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만큼은 아무리 오래전 사건이어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이어져 온 사제들의 성범죄. 메릴랜드주 피해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M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Hi, Teresa.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your time. Sure, thank you. 그녀는 1968년 키오프 대주교 고등학교에서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Yes, he put the loaded gun out on his desk, and he said that he would kill me if I said anything. He was terrifying. He was a big man, and we were just high school girls. 20년이 넘게 지나 가해자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피해 보상 요구는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시한인 소멸시효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사제들의 성범죄를 증언한 다큐멘터리는 미국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I can testify that over 100 victims have been abused. 이후 2019년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2021년 메인주, 작년엔 미국 연방의회가 아동성범죄 소멸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지난달엔 그녀가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소멸시효가 사라졌습니다. The law represents a tremendous victory for sexual abuse victims in Maryland, permitting victims to come forward and access our civil justice system. 그녀는 49세 나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뒤늦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I was 40 years old before I came forward. So it's just not enough time for people to come to terms with what happened and then to come forward.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신고하는 평균 나이는 52세였습니다. 어렸던 피해자가 법정에 설 수 있게 되기까지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They call it soul murder because when you're young, a kid, and this happens to you, it affects you for your whole life. So we need to wait survivors until they can move forward. Yes. I say give them all the time that they need. 올해에만 미국에서 37개 주가 아동 성범죄 소멸시효를 재검토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47개 의석 중 36석을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습니다. 두 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위성정당은 국회의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직전 20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이 가져간 비례의석 30석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면서 소수정당 의석 보장이란 제도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은 오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입니다. 현 제도에 애당초 반대 입장이었다며 지금 이 제도라면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현재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민주당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에서 그게 이제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아직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은 아직 결정이 됐거나 정리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병립형에 합의하면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15석 이상 손해볼 것으로 내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로 총선을 치를 경우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 등이 비례정당 창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재임 시절에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모 전직 치안감이 오늘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어제 오전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기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검단산 일대에 수색경과 드론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 10시쯤 김 전 치안감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치안감은 전남경찰청 재임 시절 친분이 있던 성 씨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인사청탁과 관련해 전직 경감 1명을 구속하고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치안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소환과 같은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치안감 외에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자치단체 광급공사 수주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싱가포르전을 시작으로 월드컵 예선에 돌입하는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선수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깜짝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싱가포르의 첫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 그런데 경기만큼 신경 쓰이는 게 있었나 봅니다. 저희 수험생분들 내일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던 대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to all the students tomorrow. Get your SAT done and then watch us on TV. 내일 상대의 싱가포르는 피파 랭킹 155위, 조최악체지만 방심은 절대 없어야겠죠? 항상 축구에는 이변이 있고 그런 이변이 이런 한국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마지막 국내 A매치인 만큼 6만 녀석이 일찌감치 매진됐다는데요. 대표팀도 수험생분들도 살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프로농구 KT의 허운 선수가 오늘 전역하자마자 팀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특유의 성격답게 첫날부터 떠들썩하네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1년 6개월의 국군 체육부대 생활을 마친 허운. 곧바로 팀에 합류해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그리웠던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 그리웠죠, 생활이. 대학교 때면 철 된다고 했는데 철이 군대 있었어야지. 철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특유의 입담과 장난기는 여전했고 시합회 가는데 유니폼 안 들고 왔어. 사실상 군인이었으면 전쟁당하면 총을 안 들고 온 거야. 팬들은 커피차와 선물로 저녁을 축하했다. 뭐 저 말고도 지금 커피차에 뭐 이런 선물 워낙 팬분들이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단지 좀 제 비율이 많다. 코트에서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부담도 좀 되고 잘하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뭔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행복함이 끝나고 전쟁터로 돌아와서 치열하게 전쟁에서 꼭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과 동시에 당장 사흘 뒤 SK전부터 투입이 예고된 상황.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건 우승 후보 KCC와의 맞대결입니다. 형 허웅이 있어 승부욕은 더 불타오릅니다. 멤버가 너무 좋아서 한번 대결해보고 싶고 워낙 KCC에 친한 선수들 많고 또 형도 있고 KCC랑 제대로 붙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형을 이기고 싶을 뿐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국 남자 배구에 새로운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베스트 7에 선정되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유럽 진출을 성공한 이유진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대회마다 실망을 안겨줬던 남자 배구가 황금 세대의 등장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8살 이유진이 있습니다. 높은 타점에 시원한 스파이크, 영리한 서브에이스에 수줍은 도라트 세리머니까지. 지난 8월 이유진을 앞세운 대표팀은 19세 이하 세계선수권에서 3위에 올랐고 대회 베스트 7에 선정된 이유진은 고교생으로는 한국 배구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에이전트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탈리아로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처음에는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진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연경 선수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뭐 언어나 이런 거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주셔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러 갔다 왔어요. 어제 따가지고. 친구들과 선생님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난식으로 가서 아버지 타지 말라고. 아니 우진 너무 잘해서 다른 나라에 계속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지만 네가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할 생각에 흥분되고 일본 국가대표 란 타카하시 선수랑 같은 팀에 있어가지고 친해져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이가 저랑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진짜 정말 잘하고 배우고 싶은 선수입니다. 한국 배구를 대표할 날도 꿈꿔봅니다. 공격하고 수비 가릴 거 없이 어디에 넣어도 자기 할 일은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뽑아주시면 가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미국 대학농구 무대에서 화려한 덩크슛으로 존재감을 알린 여준석 선수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전반 8분여를 남기고 원핸드 덩크! 여준석이 미국 대학농구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여기에 날카로운 어시스트는 물론 채공력을 이용한 레이업까지. 오늘 몸놀림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페이크로 한 명 제치고 폭발적인 투핸드 덩크! 동료들은 물론 관중들도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주말 데뷔전에선 3분 정도만 뛰었었는데 오늘은 20분 넘게 뛰면서 9득점 7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점점 자신감이 붙어가는 것 같죠? 네, 이번엔 NBA로 갑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된 0대0 상황인데요. 양팀 선수의 몸싸움이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어디선가 달려온 골든스테이트의 그린, 상대 목을 조이는 이른바 헤드록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당황한 표정으로 끌려가는 상대 선수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결국 그린을 비롯한 3명은 퇴장. 그나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디아스가 콜롬비아 반군에 납치됐다가 12일 만에 풀려났던 아버지와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햇빛이 잔뜩 흐린데요. 수능일이기도 한 내일은 서해상에서 비구름도 다가오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후 시간대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에 최고 30mm, 동쪽 지방에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내륙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이상, 충청 내륙에도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에는 제주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대구는 10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